저는 어릴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건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어디가 좀 안 좋다 싶음 다 허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꽤 오랜 기간 물리치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물리치료사였던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신랑은 물리치료실 실장이었는데 일도 나름 오래 했어서 병원 내에서 입지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직 업무를 보다 보니 아무래도 앉아있을 때가 많고 특히 자세가 구부정한 편이라서 건강에 언젠가 적신호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니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병원이라는 게 한 번 간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서 꽤 오래 병원을 다녔어요. 신랑은 제 담당 물리치료 선생님이셨는데 도수 치료를 하고 나면 전기로 물리치료를 해주는데 제가 항상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 도구를 정리해두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번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신랑이 제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이 물리치료사 업무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치료 도구를 정리하고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착해 보이고 그 뒤로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2년간의 연애를 끝마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맞벌이 부부다 보니 퇴근 후에 같이 치킨을 시켜 먹기도 하고 서툰 요리 실력으로 밥도 차려 먹으면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신랑 병원이 야간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제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혼자서 바쁘게 근무할 신랑을 위해 집에서 음식을 해두거나 저녁에 미술학원을 다니는 등 취미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온 지도 어느덧 5년이 다 되어가고 저희는 딩크족이라서 자녀는 없지만 주말이면 소소하게 여행도 다니고 알차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신랑 병원에 오랜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난 무렵이라서 샌드위치를 몇 개 사서 갔어요. 환자들이 없는 탕비실에서 몇몇 간호사분들과 물리치료 선생님들께 샌드위치를 전해드리고 신랑 얼굴이라도 보려고 찾고 있으니 마침 탕비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온 게 많이 반가웠던 모양인지 환자분께 말하고 잠시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인사를 마치고 다시 물리치료실로 돌아가는데 신랑이 갑자기 다른 여직원에게 샌드위치에 오이가 있으니까 조심히 먹어요 말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이 오이 알러지인가? 싫어한댔나? 무튼 그래서 오이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 먹거나 아예 오이를 빼고 먹는데 신랑이 그걸 알고는 종종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기도 했고 직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근무하다 보니 많이 친한가 보다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친정 식구들과 나들이 일정이 있었는데 신랑이 근무를 뺄 수 없어서 신랑의 차를 빌려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랑 차가 대형 SUV라서 여러 사람이 타고 갈 때 좋기도 하고 짐을 싣는 공간이 넉넉하거든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집 근처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어서 차에서 내리면서 SD카드를 빼서 집으로 올라왔어요. 보험 처리를 하긴 했지만 신랑에게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신랑이 차를 제가 써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느라 퇴근이 한두 시간 더 늦어졌어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먼저 파일을 찾아보았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니 날짜별로 녹화된 영상들이 뜨는데 신랑은 출근길에 어떤 음악을 듣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 네이트판 같은 데서 와이프와 통화가 끝나고 욕을 하는 신랑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동영상 몇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열어봤는지 아직도 후회를 해야 할지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몇몇 동영상은 그냥 일상적인 거라서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소소한 취향들을 알 수가 있었죠. 출근길에 라디오 듣는 거, 저와 통화하는 거, 저녁에 퇴근길에 노래를 듣는 것. 그런데 퇴근길 동영상을 보는데 신랑의 목소리 이외에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뭐 카풀을 하거나 다른 직원이 같은 방향이라 타고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희 신랑에게 자기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데이트와 관련된 카페나 맛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저희 신랑이 저 모르게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동영상은 소리가 정말 사람 꼭지가 돌게 했습니다. 신랑 차가 큰 SUV다 보니 뒤에 좌석을 눕히며 매트리스처럼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흔히들 말하는 차박이라는 걸 하고 왔나 봐요. 동영상에는 차 안에서 그짓거리를 하는 소리가 생생히 녹음되어 있었고요. 저희 신랑이 외박을 한 적은 없는데 그날 녹화된 걸 보니 병원에 휴무를 쓰고 아침부터 가서 밤까지 놀고 왔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차가 꽤 넓다곤 하지만 차 안에서 그짓거리가 하고 싶었을까요? 피 끓는 20대 청춘도 아니고. 그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제 개인 USB에 제가 본 그리고 보지 않은 영상들을 다 옮겨두고는 신랑이 오기도 전에 잠을 잤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퇴근한 남편은 뭐 그냥 제가 피곤해서 잠든 줄 알고 있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나딩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병원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병원에 오이를 못 먹는다는 직원분이었습니다. 어쩐지 목소리가 닮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자 병원에 찾아갔는데 말을 하지 않고 가서 그랬던 건지 딱 둘만 밖에 점심 먹으러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나갔지만 뭐 제가 봐온 게 있는데 이게 굳이 들리겠습니까? 이 정도 되니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티를 내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나 한 며칠을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신랑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신랑 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동안 사생활 문제라고 하며 늘 잠금을 걸어두는 신랑이었는데 갑자기 눈에 보인 휴대폰이 너무 궁금해서 결국 자고 있는 신랑이 손가락으로 잠금을 풀고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아주 당당하게 문자, 통화 내역 등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화면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보내고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요. 그냥 참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알게 되니까 존재 자체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뒤 신랑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혼해 주겠다고 말할 거라 생각한 신랑이 본인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당장이라도 정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그 여자와의 연락 내용에는 이혼을 함께 살자는 등의 내용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살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저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고하게 이혼 의사를 밝혔더니 무슨 바람 피운 걸로 이혼을 하냐며 저보고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착한 제 모습을 보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변했으니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더군요. 이 인간이 미쳐 돌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냥 합의이혼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혼 소송이 답인가 싶어서 다음날 짐을 싸서 본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친척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부끄럽지만 친척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내 다 내보이고 하려니 부끄러워서 다른 변호사분을 찾아갈까 했지만 그래도 아는 분이 더 신경 써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대로 끝내기에는 억울하고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전 너무 배신감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모르고 발 뻗고 잠만 잤을 거라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신랑이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직 아무 내용도 듣지 못한 것인지 해맑게 인사를 하는 그 여자를 향해 환자들이 있든 없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깽판을 치고 왔네요.
이렇게 미친년이 아주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남자랑 차 안에서 별짓 다 하고 가정을 파탄냈네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일한다고 이런 데 나와서 일을 다 하네요. 아니 세상에, 왜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지? 이거 진짜 쓰레기 아니고서는 못할 일 아닌가요? 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물론 그 여자가 참지 못하고 저를 미치기도 했고, 그러는 와중에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처럼 남편이 딴 년이랑 바람나서 속 썩고 살아온 분들이 계셨나봐요. 그 병원을 이용하시는 70대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 무리가 와서 절 도와서 그 여자를 떼내주시고 밀치고 절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렇게 땡냥 끼는 것들은 다 주고 마땅하다고 하면서 같이 화를 내주시더군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손에 소변을 비우려고 소변통을 들고 계셨는데 그걸 바로 그 여자의 머리 위로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미쳤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냥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라도 분풀이를 하고 나니 좀 낫더군요. 지한테 명예란 게 뭐가 있다고 명예훼손이니 많이 하는데 뭐 벌금을 내더라도 전 상관없습니다. 제 목적은 그저 둘 다 그 병원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되는 거였거든요. 더 고소했던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병원에서 난리를 쳤던 그날 무슨 맘카페 회원도 병원에 있었던 건지 지역 맘카페에도 소문이 쫙 나서 병원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도 했고, 그 두 명은 결국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킨 명목으로 실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신랑은 꼭 이렇게까지 망신시켜야 했냐며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치긴 했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차단을 했고 나중에 법원에서 만나기만 하면 되겠죠? 합의이혼을 안 해준 순간부터 그 사람과 좋게 헤어질 생각은 없어졌고 그 사람과 상간녀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위자료를 받아낼 생각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모욕을 준 사람과 몇 년을 함께 지냈다는 것도 그 시간 동안 그 여자도 함께 만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정신병원에라도 다녀야 할 것 같지만 위자료들로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앞으로 멋진 돌싱으로 지내보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워킹맘이긴 하지만 집에 아이 아빠가 육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 단 둘이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엄마도 저도 더욱더 친절하게,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였고, 학창시절의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나오는 아빠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 미리 벽을 치고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은 좋았고 나름 저도 공부가 재미있기도 해서 그 흔한 친구 하나 없이 공부만 하다 대학을 갔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덕에 재수 없이 서울의 괜찮은 의대로 진학을 했고 그렇게 졸업하고 엄마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와 대출을 끼고 빚을 내어서 작은 병원도 개원을 해 지금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변 소개로 선도 보고 소개팅도 나가보고 했지만 이상하게 조건을 맞춰서 결혼을 하는 것 같아 포기했었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냥 내려놓고 일이나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한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을 보면 종소리가 들린다거나 한눈에 딱 알아보겠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알겠더라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저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착실히 진료만 보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후로 언제 진료를 다시 올까 하는 기대에 안 하던 귀걸이도 하고 안 하던 화장도 하고 늘 진료실의 문을 바라보며 지냈지만
늘어탕이었죠.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식구들과 회식을 하던 중에 막내 간호사가 갑자기 옆 테이블 사람에게 반갑게 아는 척을 하길래 보니 그 환자더라고요. 알고 보니 막내 간호사의 지인인 환자였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막내 간호사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그 환자랑요. 만나보니 성격도 너무 잘 맞고 취향도 비슷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다정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4살 어렸지만 오빠 같을 때도 있고 듬직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 나이가 있는지라 결혼도 했습니다. 신랑도 고하고 저도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아 좀 서둘러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가 친척도 많지 않아서 아주 가까운 지인 몇 분만 초대해서 식당에서 밥 먹고 간단히 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이렇다 할 신혼 없이 금방 아기가 생겼고 둘 다 너무 행복하게 아기를 준비하고 맞이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니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신다고 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썩 편치 않았습니다. 4개월 정도 대리의사가 진료를 보고 출근을 한 달 정도 했을 무렵 엄마가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게 되어 난감하던 차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큰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꿈이 있어 다니는 직장도 아니었기에 마음 한켠에는 차라리 남편이 육아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내고 아기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싶다고 아이템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긴 육아에서 휴식도 취할 겸 일주일 정도 낚시를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라고 혹시 모르니 현금도 넉넉히 챙겨서 다녀오라고 아기랑 같이 인사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4일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위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 차키만 가지고 아기는 엄마에게 맡겨둔 채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오기도 전에 너무 황당한 광경이었습니다. 막내 간호사와 모르는 아기와 남편이 같이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어안이 벙벙한데 같이 사고가 났다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우선 자초지종을 나중에 듣기로 하고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남편은 응급수술을 들어갔다가 중환자실로 내려온 상황이고 막내 간호사와 아기는 골절과 타박상으로 입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남편은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게 한스러웠는데 우리 아기마저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낚시를 보내지 말걸. 조금 더 좋은 차를 사줄걸. 육아를 맡기지 말걸. 그렇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없어진 아빠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날, 막내 간호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왜 같이 사고가 난 건지. 커피숍은 곤란하다며 차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이상했지만 혹시 돈 관련된 이야기인가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한다는 이야기가 아기를 키우라는 거였습니다. 이 아기 오빠 아기예요. 이제 오빠도 없으니 저 혼자서 아기를 키울 순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러니 선생님이 데려가서 키우세요. 어차피 저는 오빠가 좋아해서 아기를 낳은 거지 전 아기를 낳을 생각도 없었어요. 남편의 사고 전화를 들었을 때보다 더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아기라니 이건 무슨 말인 건지. 그리고 이제 와서 나보고 키우라니.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남편 아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제가 키우죠? 그리고
남편의 아기라고 해도 당신 아기지 제 아기가 아니에요. 제가 키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오빠 아기 맞아요. 오빠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오빠 아기죠. 그리고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정확하게는 선생님 아기죠. 호적이라뇨?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떼서 확인해 보세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호적에 올라가 있다니요? 다음날 확인하니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과 1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집에 벨이 울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웬 유모차의 아기가 말똥말똥한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쳐다보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아기 잘 키우세요. 그동안 제가 대신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찾을 거예요. 잘 지내세요. 너무 황당하고 열받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데 추운 날 유모차에서 얇은 이불만 덮고 있는 아기가 불쌍하고 가여워서 우선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서 엄마는 보자마자 이 아기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니 엄마는 멍하니 아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키우자고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탓해봤자 소용없다. 어쨌든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이 아기는 살았으니 살려야지. 애비만 없는 게 낫지. 애미 애비 없는 고아로 살기에는 애가 너무 불쌍해. 잘못은 어른들이 한 건데.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절대로 못 키워. 나랑 피 한 마글도 안 섞인 남이야. 너랑은 안 섞였을지 몰라도 우리 손주랑은 이복남배잖니. 이복남매라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다 떠나서 그냥 싫었습니다.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바람피다 죽은 남편이 생각나서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데리고 있어 보니 아들이 여동생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도 동생이 생겼다고. 어린이집에 자랑도 하고 졸지에 동네에서는 제가 딸아이를 입양한 걸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1년을 지내다 보니 진짜 내 딸 같기도 하고 그냥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딸이다 생각하고 아기 둘은 열심히 키우는 슈퍼 워킹맘으로 지내는 중에 지방으로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막내 간호사를 봤습니다. 막내 간호사는 저를 못 본 건지 뻔뻔하게 웃으며 스텝을 하고 있더군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눈이 확 돌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세미나 끝나고 스태프들이 정리를 하고 나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막내 간호사는 은색 차량에 탑승을 하길래 조용히 따라가 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만나는 남자인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아주 꽁냥꽁냥 꼴사납더라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그냥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밤에 열이 받아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를 잡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한 나대부터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녁 10시쯤이 되자 은색 차량에서 내리더군요. 쫓아가 내려서 한껏 째려보니 깜짝 놀라며 남자를 서둘러 돌려보내더라고요. 그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식육점에서 사온 소피를 양동이채로 부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운동하던 사람들,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저마다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더군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남편이 죽더니 완전 미쳤나? 그래, 나 미쳤다. 너도 내 입장 대봐. 재정지로 사라지나. 이 나쁜 년. 지 배 아파 낳은 새끼도 버리는 소만똥 못한 널 찢어 죽이고 싶지만 네 새끼 봐서 참는 거야.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정말 가만 안 둬. 미친 여자처럼 발악하며 소리 지르고 차로 돌아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온이 잠이 든 딸아이를 보니 마음 한켠이 무겁지만 둘이 안고 잠든 모습을 보니 오히려 내가 굳게 마음을 먹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의료계로는 발딛지 못하게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사진과 신상을 다 올렸습니다. 물론 이게 불법인 건 알지만 까짓것 벌금 좀 내고 말지. 그년 사람 살리는 귀한 일을 하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앞으로는 더욱더 두 아이를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처럼 남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말이죠.